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한의학,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으로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발달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흔히 한의학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한약을 다려 먹거나 침을 맞는 의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약과 침수를 이용하는 한의학에서 마음에 든 병은 어떻게 돌보는 걸까요? 입문 클래스, 오늘은 한의학으로 말하는 마음 치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김재효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 김재효입니다. 네, 교수님과는 오늘 제가 첫 시간입니다. 한의학을 통해 바라보는 마음과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진행자님께서는 한의학을 떠올리면 네. 몸과 마음 중 어디를 잘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한의원을 가면 이제 뜸을 들이고 침을 맞고 이러니까 사실 몸을 치료하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통 진행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네. 마음이 힘들어 한의학을 찾았다는 분은 요즘 흔치 않죠? 그렇죠. 오늘 제가 꽤나 낯선 이야기들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네.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쉬운 이야기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화 광해를 예로 들겠습니다. 유명한 영화잖아요. 예, 광해에서는 조선시대 15대 임금으로서 비운의 운명을 겪었던 광해군이 등장합니다. 네. 혹시 내용 아시나요? 그럼요. 그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서 수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또 성격도 괴팍해지고 그리고 위험에 항상 이렇게 노출돼 있어서 뭔가 이 자기 대신에 천민을 안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네네. 우리 사회의 중심이 돼서 인간과는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요. 네. 한의학에서 말하는 몸의 중심은 바로 심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장은 인간 사회에서 임금 또는 신과 같은 존재를 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 몸의 심장은 신과 같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장기로 인식되어서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몸의 중심인 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뭔가 질병에 더 예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심장에 질병이 생길 수 있죠. 네. 뭐 오늘날 협심증이나 심장마비처럼. 맞아요. 그래서 심장의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중한 질병이죠. 어허. 또한 마음에 관련된 질병도 심장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광해군이 자신을 대신해 가짜 임금을 내세운 것처럼 네네. 한의학에서도 우리 몸에서 심장을 대신해 네. 질병을 알아야 할 장기가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심포입니다. 심포? 예. 요즘 해부학 말로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요. 네네. 진짜 광해가 심장이라면 네. 가짜 임금이었던 광해는 이 심포가 되는 셈이죠. 아하. 그래서 몸의 중심인 심장이 갖게 될 다양한 몸과 마음의 병을 한의학에서는 심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포라는 말은 한 번쯤 다 네. 들어보셨을 텐데 네. 혹시 진행자님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좀 부끄럽게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저는 심포 이야기하길래 만두 이야기하시나? 뭐 심보가 좀 생각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비슷한 좀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한의학에서 가상의 장기로 만들었던 심포가 우리 순수한 말로 심보와 같은 의미가 돼요. 같은 단어예요? 예. 근데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죠. 우리말 심포는 간혹 심술과 욕심이 가득한 맞아. 흔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심포라는 것은 정말 나쁜 모습일까요? 놀부를 떠올리면 이미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금은 보화를 탐내고 또 일부러 제비다리 부러뜨리곤 했었잖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또 해선 안 될 짓을 또 벌이기도 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놀부라면 네. 그렇게 큰 재물, 명예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선뜻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진행자님이라면 예. 누군가 어떤 행위를 통해 큰 이익과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도 한번 시도는 해볼까 하는 느낌이 생길 텐데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그런 느낌을 의식하며 드러내는 상태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네. 회피하게 되고 네네. 안전하다 싶으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생길 때 호기심이나 욕구가 생기죠. 맞아요. 이때 생기는 느낌을 의식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네.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옆 동네에 누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대 이런 소식을 듣거나 네. 나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느끼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절대 그 감정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감정을 느끼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때론 이런 느낌과 감정이 과할 때 네.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군가 안 좋게 말할 때 놀부심보라는 말을 쓰진 않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 흥보가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놀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한의학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놀부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부러 해를 가한 놀부는 네. 명백히 잘못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행동을 취했으니까 예. 감정으로 끝났으면 됐을 예. 텐데. 다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네. 우리 모두 내면에 품어왔던 이 감정, 마음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네. 소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놀부의 과욕이 불러온 결과는 잘못이지만 네. 놀부가 느낀 감정, 표현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고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감정들이나 어두운 감정들이 꽤나 나쁘다고 인식해서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왠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잘 맞추셨네요, 오늘. 네. 예. 그럼 오늘 진행자님과 제가 만날 수 있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렇게 진행자님이 예측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우리 고전에서는 권선징악의 내용은 네. 이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고전의 권선징악 이야기에도 이 홍부와 놀부처럼 다양한 인간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인간을 비판 없이 이해해보자는 게 오늘의 취지입니다. 놀부는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가? 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유교와 성리학이 발달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유교와 성리학에서는 높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제일 우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즉 선한 사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워 남들이 하는 대로 조용히 순수히 따라하자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에서 보면 예스맨. 예, 그렇죠. 뭔가 상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가 추구하는 대로만 하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감정은 안에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되네요. 예. 요즘은 자신의 뜻을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멋있기도 하고 또 있고 네. 또 누군가가 다 예스할 때 그거를 또 노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다고 박수치는 사례들도 있긴 하죠. 맞아요. 사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도덕이라는 또는 가정과 기술 이런 그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바른 것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끄집어내거나 뭔가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예. 것은 조금은 이렇게 배제하는 형식의 교육이지였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대학을 들어오니까 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회가 굉장히 좀 이렇게 변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지금이야 각자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존중하긴 하지만 네. 이렇듯 나이 많은 윗세대를 살았던 또 저희가 살았던 예전의 모습에서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누가 너의 마음은 어때? 내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봐.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고 소통해야 되는지는 참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 놀부와 같은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한의학의 인문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지를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토론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토론하면 상대방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 주장을 완전히 이제 그 장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좀 덧붙이기도 하고 또는 같은 지점이 있다면은 서로 이제 악수도 한번 해보고 약간 이런 어떤 그 대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토론하고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아닐까? 아,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더욱더 양극화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예. 좀 들기도 해요. 예. 그러면 교수님, 저도 사람인지라 이 놀부처럼 뭔가 확 저지르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 책임을 나중에 좀 생각해서 뭔가 좀 지금 한번 해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안 좋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중에서도 놀부처럼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그걸 무조건 표현해야 하거나 행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책임질 수 없는 그렇죠.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다만 그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 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한번 얘기 드려보려고 해요. 한의학에서 그런 것도 치료를 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와.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드려볼까요? 혀를 눌러주나? 네. 뭡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 잘 분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처럼 네. 특히나 조선시대에도 이런 문제로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 특히 유학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시대 또 그 뒤에 일본 침략이 있었던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 조상들이 얼마나 이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살아왔는지 안타깝죠. 맞아요. 예전부터 한의학에서 느낌이나 감정을 마음속에 억누르거나 네. 감정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게 몸과 마음이 질병이 생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내 감정과 몸이 따로 놀면 예. 거기에서 이제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이야기. 그런 점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질병을 치료할 때 약이나 침뿐만 아니라 예. 이정병기 또는 오지상생이라고 불리우는 네. 한의학적 심리치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와, 저는 진짜 난생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죠. 저희 외삼촌이 한의대를 나와서 지금 한의사이신데 예. 한 번도 저한테 심리적인 이야기를 해보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면은 이제 양학이랑 다르게 뭔가 이 동양학적인 의학으로 이렇게 뭐 혀를 뭐 어떻게 하고 피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했지 심리학이 한의학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님 아시나요? 유명하잖아요. 허생전. 네. 예, 그렇죠. 예. 그 이외에도 열하일기, 또 연암집 네. 등등등 뭐 소설, 인문, 뭐 재반 이야기들을 사상가였죠. 맞아요. 예, 박지원 선생님은 젊은 시절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대요. 아셨나요? 몰랐어요. 예. 그랬구나. 예. 네. 그때 심한 거식증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었어요. 허허. 그래서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박지원이 우울증을 벗어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민유신이라는 노인을 만나고부터입니다. 뭔가 현명한 분이셨나 봐요. 예.
박지원은 이때 경험한 이야기를 근거로 네. 그 유명한 민홍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설이 민홍전. 가장 대표적인 책이면서도 소설이지만 사실은 예.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죠. 약간 에세이와 소설의 그 그렇죠. 중간 단계의 예,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박지원이 민유신에게 내가 거식증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네요 했대요. 그랬더니 민유신은 네. 당신 집이 가난한 것 같아서 이렇게 먹지 않으니 오히려 살림살이가 풍족하지겠소라고 비꼬았대요. 이거 약간 조롱 섞인 그렇죠. 말인데. 그렇죠.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죠. 민옹이라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예. 또 저기 박지원 선생이 잠을 예. 못 잡니다 했더니 예. 그럼 일반 사람보다 수명을 2배 넘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네. 안 잘 때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당신은 장수와 부유함을 다 누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박지원 선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덕담하기보다는 비꼬은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성질이 많이 났겠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밥상이 집 안으로 들어왔나 봐요. 네네. 그때 박지원에게만 이제 음식이 차려지는데 박지원은 음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린 채 음식도 먹지 않고 냄새만 킁킁 맡고 있었대요. 열받은 거예요. 네. 아니 그냥 거식증이었으니까. 거식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싶은데 안 음식이 먹고 싶은 오니까. 네. 근데 그때 민유신이 이런 박지원을 보고 손님을 앞에 두고 혼자만 음식을 먹으려냐고 하면서 성질을 냈대요. 네네. 그래서 박지원은 어쩔 수 없이 민유신에게 또 음식을 대접을 한 거죠. 네. 이때 민유신은 박지원은 먹든 말든 상관없이 혼자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본 이 박지원은 무심결에 식욕이 들어서 그냥 민유신 따라서 밥을 먹었다고 하네요. 거식증이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그러게요. 거예요? 예. 참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가 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던 또 있어요? 거예요. 네. 예. 재밌다.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자기 전에 민유신이 박지원에게 문장 암기 게임을 제안했대요. 문장 암기 게임. 예.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문장 암기 게임. 뭐 이렇게 고서를 막 외워가지고 누가 더 잘 배우나 이런 거 놀이를 한 거죠. 네네. 그 민유 씨는 게임을 제안해 놓고 나서 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다 외웠으니까 박지원 자네도 빨리 외우라고 재촉을 하면서 박지원 옆에서 계속 방해만 하는 거예요. 민유신이란 사람이. 예. 이거 뭐지? 굉장히 전략적일 것 같은데. 맞아요. 왠지. 누구나 무언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말 걸고 재촉하면 신경 쓰이고 성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피곤해지기도 마련이고. 맞아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졸려요. 그렇습니다.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방해하던 민유신 때문에 박지원도 금세 지쳐서 암기 게임은 하지는 못하고 그냥 허벅 졸아버렸답니다. 지금 이 불면증 환자였는 사람이 치료가 갑자기 됐네. 이걸 깨달은 박지원이 사실은 자신이 가진 우울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우울증을 극복했대요. 그렇구나. 결국 박지원은 이 민유신을 통해서 마음에서 오는 병을 치료했고 이러한 경험을 민홍전이라는 소설로 쓰게 된 거죠. 네네. 우리도 누구나 민유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마음이 힘들어도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민유신이 박지원에게 했던 치료법에 대해서 한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박지원은 늘 걱정과 많은 생각 속에서 우울증을 겪게 돼서 그래서 거식증, 불면증까지 고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일이 정말 많았어요. 예. 민유 씨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박지원에게 오히려 화를 내게 했는데 이 치료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학의 오지상승이라고 하는 심리요법 중 하나로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을 때면 이 분노를 이용해서 이걸 표출시킴으로써 이 걱정과 생각을 내려놓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서 폭발 직전인데 자기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꾹 누군가 눌러줘서 이 풍선이 딱 터지게끔. 맞아요. 이게 한의학적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결과 마음에 울체된 기분이 풀어지는 거죠. 정말 마음의 병이 깊을 때 또 지칠 때면 우리는 화를 낼 힘도 없다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또 다른 사례를 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이 혼인을 앞둔 여성의 사례입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장사하러 간 상황에서 2년째 실종이 됐었대요. 아이고 세상에나. 여성은 이 때문에 남편을 그리워하며 네. 음식도 못 먹고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 건강을 많이 잃었나 봐요. 네네. 의사가 판단할 때 남편을 그리워하며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히 약만 가지고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맞아. 판단했습니다.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남편이 못 돌아오고 있는데. 치료는 사실은 기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상황에서 기쁘게 할 상황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의 감정을 오히려 자극해서 화를 내게 했대요. 아, 근데 여성은 이때 화를 크게 내고 났더니 갑자기 크게 울부짖었답니다. 막 이제 울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 폭발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의사는 부모에게 여성을 위로하도록 하고 또 어허. 약을 복용시켰더니 이 음식을 다시 찾는 이제 식욕이 생겼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의사는 지금 현재 여성의 병은 나아지긴 했지만 네. 이게 기뻐해야 완전히 낫는 병인데라고 하면서 아, 이때 또 하나의 묘안을 내는데 뭐죠? 실종된 남편이 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거짓말을 한 거죠. 아, 돌아오고 있지 예, 못하지만 예, 어디선가 지금 살아는 있다. 네, 그럼 뭐 편지를 쓰든 뭘 하면서 어. 남편이 살아있는 네. 소식을 전한 거죠. 네. 그 순간에 여성은 이게 기뻐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졌던 병을 낫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한의학적 심리학이라고 저는 생각 못했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 실컷 울도록 해버려.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면은 뭔가 좀 응어려졌던 게 딱 풀어지기도 하고 아 이게 한의학적인 예, 심리학으로 통하는 거였구나. 근데 이제 모든 감정이 뭐 그냥 특정 감정으로 다 해소되는 건 아니라 네. 오지상승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네. 서로 다른 감정의 어떤 역학관계를 잘 활용해서 하는데요. 네네. 이 민유신이 박지원하고 했던 이런 치료법의 한 사례를 맞습니다. 지금 한의학에서의 심리치료라고 할 때 네. 여기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울할 때 화나게 할 때 우울할 때는 화나게 한 것처럼 네. 다른 종류의 기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또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업되는 건 좋은데 네네. 너무 흥분해서 일명 조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맞아. 이때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게,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을 맞아요. 유발을 해서 맞아요. 두렵게 하면 이 흥분된 기운이 쑥 가라앉는 식으로 해서 기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너무 이렇게 들뜨게 되면 사람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뭔가 좀 다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거기에 그 반하는 어떤 기분을 슥 예. 집어넣는 예. 작업도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기분은 약간 이제 두렵게 만드는, 공포스럽게 만드는 예. 상황을 주는 거죠. 하긴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현명한 거였구나. 제가 방송 잘하고 시청률이 잘 나오면 예. 항상 기분이 떠 있거든요. 아, 오빠 정신 차려. 오빠 한낱 한낱 인기에 불과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아, 거예요. 그래서 예. 나한테 왜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예, 근데 예. 한의학적으로 예.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해준 예. 거였네. 근데 한 번은 통해도 두 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진행자님이 계속 이렇게 히트를 네. 쳐주시면요. 예. 네. 그리고 또 왜곡된 생각으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네. 이 두려움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게 사색하게 함으로써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지치료법도 존재합니다. 하긴 이런 경우들 많아요, 진짜로. 예. 내가 굉장히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콩콩이 생각하면은 걱정거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렇죠. 내가 만든 허상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감정 상태나 기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예. 뭐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심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때 또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 기쁨을 야기하다 보면 또 우울한 감정이 극복되기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분노의 감정이 심하게 느껴질 때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많잖아요. 맞아요. 그 대상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불쌍하게 측은지심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유발시켜주는 거죠. 네. 물론 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건 쉽지 않지만 즉 이럴 때 분노를 일으켰던 상대방에게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풀리기도 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 같은 치료법으로 한의학에서 이 치우친 기분이나 감정으로 인한 마음의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처음에 진행자님께서 이 경험에 침과 뜸으로 몸이 아플 때 치료받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한의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의 실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병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도 병의 성질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항상 몸 전반의 흐름이 막힌 곳
또는 정서나 긴장이 형성된 곳을 찾아서 그 부분을 풀어주거나 북돋아주는 치료 등이 이게 침과 뜸에서 있었어요. 이것을 진행자님 같은 분들이 볼 때는 아픈 곳이 아닌 곳에서 어떤 침이나 이런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부위에 영향을 주는 그 원인적인 흐름을 조절하는 노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거를 조금 더 심신의학적 관점에서 보충 설명을 해보면 네. 보통 우리는 삶에서 의식화되지 못하고 무의식에 눌려버린 분노 또는 용인되지 못한 감정을 이게 직접 마주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억눌린 감정이 몸에 새겨진다고 하고 그렇게 새겨진 부위에서 긴장성 통증이 야기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를 이 통증 부위로 보내서 네. 자신이 기존에 마주하기 힘들었던 감정을 이 통증 부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통증의 원인 중에는 이런 어떠한 이 용인되지 못한 감정, 무의식으로 눌린 분노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심리치료라는 거는 바로 예.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허허. 몸의 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침을 맞고 뜸을 놓지 않아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그렇죠.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학을 통해 마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감 마무리 짓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1세기 의료에서 심신의학 또는 정신신체의학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마음의 문제와 몸의 건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죠. 네네. 한의학은 선조들이 이 건강을 지켜오며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마음치와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우선 기쁘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을 알아채는 노력, 그리고 어떻게 잘 드러내고 밖으로 쏟아내는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과 또 건전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치유는 우리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돌볼 수 있기 바라겠고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김재효 교수님과 이번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